우와, 인간은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농담이에요. 이 영상은 냄새나는 비디오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그럼 냄새를 맡으며 알아보죠. 여러분이 갓 구운 쿠키를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냄새가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요. 쿠키가 입안에서 부서지면서 작은 분자들을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 분자들이 목구멍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일부는 코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닐라 향이 나는 촛불이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확산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사향 냄새를 식별합니다. 공기와 냄새 분자는 코에 닿을 때까지 사방으로 자유롭게 퍼져요. 일단 제 자신을 냄새 분자 크기로 축소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숨을 들이쉴 때 제가 호흡기의 첫 번째 기관인 여러분의 코로 들어갈게요. 코딱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콧구멍 안에 있는 두꺼운 짧은 털이 보이나요? 이것은 보안 요원 역할을 하는데 두피의 모낭처럼 두꺼워요. 하는 일은 먼지, 잔해, 세균 그리고 다른 입자들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털 끝에 있는 반짝이는 것은 점액이에요. 아니, 콧물이에요. 맞아요. 그건 여러분 코 속에 들어가는 반갑지 않은 입자들을 가두죠. 또한 코 속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코의 피부는 매우 민감해서 지속적인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오, 이런, 조심해요. 가끔 이곳을 침범하는 이런 큰 살덩이를 피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이건 손가락이라고 불리는데 오직 코딱지를 파는 데만 관심 있거든요. 더 안쪽에는 섬모라고 불리는 잔털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현미경만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후각계에 있는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이죠. 이건 귀와 몸의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 반갑지 않은 방문객들이 그곳에 갇히게 되면 섬모는 콧물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는데 목 뒤나 코 앞쪽으로 보내죠. 드디어 여유가 생겼네요. 이 큰 방은 비강이에요. 목 뒤쪽 위까지 이어지죠. 비강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를 여과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비강 벽에 있는 작은 핫도그처럼 생긴 3개의 튀어나온 조각들이 보이나요? 이것은 비갑계라고 하는데 양쪽 콧구멍에 각각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비갑계가 외부 공기를 만나는 첫 번째 조직이에요. 산소 분자는 폐로 이어지는 이 미끄럼틀을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우린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어떤 냄새 분자는 폐에도 들어가지만 숨을 내쉬면 바로 나와요. 저 얇은 점액층을 올려다 보세요. 우린 저기로 갈 거예요. 점액층 바로 아래에는 섬모가 더 있고 후각상피가 있죠. 이건 비강 천정에 있는 매우 특별한 조직이에요. 뇌로 통하는 냄새 탐지기와 같은 많은 중요한 것이 있는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스펀지 덩어리를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식물 뿌리처럼 여기저기 뻗은 아주 작은 가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수상돌기로 신경세포가 확장된 거예요. 각각의 콧구멍에는 약 800만 개의 뉴런이 있어요. 안으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좀 더 비집고 들어가 볼게요. 도착했네요. 조그만 체리씨처럼 보이는 이 동그란 작은 녀석들은 후각 수용체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세포들에 의해 지탱되죠. 마치 유리 구슬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그 사이에 놓여있는 완충제처럼 말이죠. 몸을 더 줄여서 후각 수용체를 깨워볼게요. 여기요. 각자는 한 무리의 냄새에 민감해요. 제 냄새에 민감한 녀석들에게 붙어볼게요. 딱 맞는 퍼즐 조각처럼요. 수용체 세포가 저를 인식하는 순간 일련의 사건들을 유발해요. 수용체는 이제 축색 돌기라고 불리는 얇은 관을 통해 전기 신호를 발사해요.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죠. 우린 지금 후각샘이 있는 연결 조직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방금 뚫고 지나온 코의 점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똑똑, 마치 딱딱한 껍데기 같아요. 이건 사상판이라고 불리는데 비강으로부터 뇌를 분리시켜요.
냄새를 인식하는 신경들이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신경은 다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판에 있는 구멍들 중 하나를 비집고 들어가면 더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 다발을 볼 수 있어요. 오, 와! 저것 좀 보세요. 저 신경 다발들이 작은 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구체예요. 이것은 작은 수용체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처리할 거예요. 한 개의 수용체로부터 냄새 데이터를 받더라도 여러 개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약 1800개의 사구체가 각각의 콧구멍 위로 뻗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모두 우리가 방금 뚫고 나온 골판 위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비강 바로 위에 위치한 뇌 외부로 뻗어나가 있는 곳에 있어요. 이건 전구처럼 생겼기 때문에 후각신경구라고 불려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작은 처리구들은 이제 승모세포라고 불리는 것으로 확장돼요. 이건 뉴런인데 양쪽에 매우 긴 다리를 가진 작은 거미처럼 생겼어요. 신경구 안으로 더 들어가서 후각신경구를 지나서 뇌 속으로 들어가 보죠. 후신경구는 변연계의 일부예요. 이것은 중추신경계와 연결되는 뇌 중앙 가까이에 있는 구조물의 큰 연결망이에요. 뇌세포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뇌의 작은 영역으로 정보를 운반합니다. 거기서 감정을 처리하죠. 와, 그만해요. 좋아요. 또한 투쟁, 도망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신호는 해마에 전달되고요. 해마는 기억을 만들고 감정을 처리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죠. 다음 정거장은 시상하부예요. 이곳은 몇몇의 냄새 정보를 미각 정보와 연결하기 위해 안과 전두 피질로 보냅니다. 냄새는 머리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직접 이동하는 유일한 감각이에요. 시각과 청각 같은 다른 감각은 먼저 시상하부에 갑니다. 이것은 대뇌 반구 중간에서 릴레이 중심 역할을 하며 뇌의 다른 영역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각은 신비한 방법으로 작용해요. 여러분이 얼마 동안 먹지 않으면 몸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 호르몬은 뇌로 이봐, 넌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네 위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가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어 반응하죠. 같은 호르몬이 우리가 이전에 여행했던 작은 후각신경구를 자극하는 몇몇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후각을 강화해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상점에 있는데 누군가 종이에 향수를 뿌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냄새를 맡기 위해 몸을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이 행동은 일종의 제거 과정으로 다른 감각을 고조시키기 위해 감각들 중 다른 하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길을 잃었거나 집중하려고 할 때 차의 라디오 소리를 줄인 것과 같은 거죠. 감기에 걸리면 후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후각상실 혹은 후각맹이라고 불리죠. 목, 천정이 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 그 냄새가 방출하면서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코가 막히면 음식에서 나온 냄새 분자가 감각세포에 도달할 수 없어요. 냄새 분자는 미각과 연결될 수 있는 시상하부로 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맛없이 느껴지는 이유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수용체를 사용하여 세상의 냄새를 맡죠.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모든 개인이 적어도 감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하나는 있다고 믿어요. 그건 바닐라, 마늘, 멘톨, 커피 또는 심지어 특정한 종류의 과일일 수도 있어요. 기침을 하게 만드는 매운 고추 냄새를 맡아본 적 있나요? 몇 년 전 과학자들은 폐에도 후각 수용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매운 냄새를 뇌로 보내는 대신 기침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코가 아는 것을 또 누가 알겠어요? 발가락이요? 나중에 영상에서 다뤄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각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각막은 바깥의 눈물에서 직접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각막과 눈 안쪽을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로부터 되직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막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었죠. 혈관이 없는 몸의 다른 부분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층, 치아 에나멜이 있어요.
운동 후에 땀에서 가끔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2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분비선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한 피지를 만들어내요. 다른 종류의 땀샘은 훨씬 더 평범하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땀샘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식혀줘요. 99%가 물이라 사실상 무취입니다. 적어도 모공에서 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는 각질과 함께 땀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양파 냄새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조깅을 할 때 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바깥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면 침이 덜 나오게 될 거예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기 때문에 몸이 건조 효과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장기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침 생성을 줄여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단백질은 침을 더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입이 훨씬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15초가 지난 세상을 봅니다. 즉, 뇌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간이나마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뇌는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받죠. 수백만 가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까지요. 뇌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의 세계는 시각, 빛 등 나머지 외부 요소들의 변화 때문에 항상 변하게 돼요. 또한 눈을 깜빡여야 하므로 시각적 정보도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의 머리, 눈, 몸 전체가 항상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입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입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30배나 더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웃는 것을 볼 때 따라 웃는 것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방출됩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웃음이 전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도 발구명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시죠? 발은 대체 왜 이렇게 섬세한 걸까요? 우리 발은 매우 민감합니다. 발은 말초신경이 가득한 털이 없는 특별한 피부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발에 부상을 입으면 심하게 아픕니다. 하지만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섬세하진 않아요. 우리의 발의 구성은 놀라울 정도예요. 발은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근육, 힘줄,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기계처럼 함께 작동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달릴 때 발은 스프링처럼 작동합니다. 발은 지면에 닿을 때마다 우리 몸무게의 최대 7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야 해요.
인대, 힘줄 및 근육의 영리한 배열 덕분에 발은 그 힘의 대부분을 저장하고 지면에 되돌려줍니다. 또한 발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힌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발은 고유합니다. 두 쌍의 똑같은 발은 없어요. 발은 크기, 모양, 유연성, 힘, 보행 패턴이 모두 달라요. 마치 우리 발에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과 같죠. 그럼 우리 발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연구원들은 인류가 언제 얼마나 일찍 직립보행을 시작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발끝부터 발끝까지를 연구해왔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을 의미하는 이족보행은 인류 진화의 중요한 단계였어요. 이족보행은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물질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식 등 인류의 혈통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변화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발 진화의 세부 사항을 파헤쳐 왔습니다. 연구팀은 발의 긴 뼈와 발가락 뼈 사이에 위치한 중주골 관절이라는 특수 관절을 조사해 왔어요. 그리고 다른 영장류와 달리 인간의 이 관절은 위쪽을 향하고 있어 두 다리로 걷는데 적합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유인원과 다른 영장류는 아래쪽을 향한 관절을 가지고 있어 발을 손처럼 잡을 수 있어요.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이 위를 향한 관절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를 보기 위해 영장류와 인간 집단인 호미닌의 화석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 400만 년 전에 발 바깥쪽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외측 발가락에서 이 관절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엄지발가락은 그보다 훨씬 후인 약 200만 년 전까지는 아래쪽을 향한 관절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발은 사람들이 두 발로 걷는 것에 적응하는 동안에도 약간의 잡기 능력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여요. 완전한 이족보행에 적응한 엄지발가락은 비교적 최근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은 최근까지 화석 기록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운 일이죠. 발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특히 두 발로 걷는 인류 진화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니까요. 현대인의 발은 각기 다른 필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침팬지 발은 유연성이 뛰어난 나무를 오르는 데 적합하고 인간의 발은 딱딱해서 두 발로 걷는 데 적합해요. 발에 대해 말하자면 맨발로 걷는 것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네요. 맨발은 실제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걷기 패턴이나 걸음걸이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신발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때로는 특정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신체를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우선 발이 지면에 닿는 방식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 감각, 신체 인식,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발의 역학이 개선되어 엉덩이, 무릎, 코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범위와 근육 안정성 덕분에 발과 발목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에 맞지 않는 불편한 신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맨발로 걸으면 부적절한 신발로 인한 건망류나 무지 외반증과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다리 근육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맨발로 걷는 건 다리에 좋은 운동을 제공해서 허리를 지탱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잔디나 모래사장을 걸을 때 발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만 진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뇌도 더 커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연구원들은 두개골 화석을 조사한 결과 약 3,000년 전부터 뇌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 1만 년 전에서 5,000년 전에 농업이 시작됐고 비바람이 몰아친 후 버섯처럼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도시와 경이로운 건축물이 생겨났고 심지어 멋진 문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뇌 크기와 IQ 사이의 연관성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뇌를 멍청해 보이게 만드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뇌 스캔과 IQ 테스트를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뇌 크기와 IQ는 파티에 참석한 두 친구처럼 때로는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춤을 추기도 하지만 엄격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부 개미 사회는 농사와 팀워크로 완성된 우리 사회의 거울처럼 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큰 개미 무리는 농사를 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더 큰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팀워크가 매우 복잡해질 때는 작은 두뇌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발명된 문자가 그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필기는 궁극의 외부 두뇌와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적고 나면 아이디어가 손끝에 떠오르죠. 마치 뇌가 기억력을 아웃소싱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게이머라면 최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스트리머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낸 후 뜻밖의 발견을 했는데 바로 머리 위에 헤드폰 모양의 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두개골이 플레이도우처럼 변형되는 상상을 하기 전에 과학적 사실을 알아볼게요. 헤드폰이 두개골 리모델링에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의 두개골을 개조하려면 135km의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헤드셋은 그저 우리의 부드러운 두개골에 가벼운 자극을 줘서 일시적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휴대전화를 잡는 스타일에 관한 거예요. 휴대폰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새끼손가락을 사용해 일종의 고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이러한 그립 방식이 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궁금한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이 점점 더 커지고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새끼손가락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실한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다가 새끼손가락에 작은 홈이 생긴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록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런 식으로 장시간 들고 있으면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는 방아쇠 수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받치기 위해 작은 손가락을 구부리면 휴대전화가 구부러진 위치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표면 아래에 방아쇠 손가락이 숨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죠. 마치 작은 손가락이 교통체증에 걸린 것과 같아요. 치료에는 종종 힘줄 엉킴을 풀기 위한 주사나 간단한 시술이 포함돼요. 손목까지도 손통증 퍼레이드에 동참해버릴 수도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이 저리고 따끔거리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을 때처럼 팔꿈치를 구부리면 척골신경에 압력이 가해져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다시 저리고 따끔거릴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손가락에는 기립근이라는 작은 근육을 제외하고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일까요? 팔뚝의 근육은 무대 뒤에서 줄을 당기는 인형극단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근육의 마술사들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시작하면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힘줄을 통해 손가락에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힘줄은 우리의 손끝으로 바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마법사 같죠?